갤럭시 북6 프로 키보드부터 스피커, 디스플레이 성능까지 모두 측정해봤습니다. 과연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뻘지영어 소위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따끈따끈한 갤럭시 북6 프로를 가져왔는데요. 삼성이 일찍 써볼 수 있게 빌려준다 해가지고 대여만 받았습니다. 제가 전작 갤북 5 프로도 가지고 있어서 같이 비교해 보려고요. 우선 외형, 제가 CES에서도 미리 보긴 했지만 로고가 상단 중앙으로 이동했죠.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건 또 익숙해지면 괜찮아질지도 모르겠고요. 전 굳이 따지자면 기존이 나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기존에도 여기 그 무지개로 빛나는 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했어. 사실 갤북이 셰시 재탕을 꽤 오래 했죠. 갤북 프로 3, 4, 5가 다 똑같았으니까. 그래도 3에서 4로 갈 때는 AR 반사 방지랑 터치가 들어갔고 4에서 5로 갈 때는 인텔이 역대급 칩인 루나 레이크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려니 했고, 뭐 지금이 딱 바뀌기 적기인 것 같긴 해요. 셰시가 바뀌긴 했지만 뭐 전반적인 재질이나 형태 자체는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16형 모델이 10키리스가 됐다는 거. 기존엔 이렇게 10키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키를 더 선호하긴 하는데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죠. 뭐 10키가 없으니까 더 깔끔하긴 하고 전면부에 스피커를 드러내서 좀 더 체감 사운드가 좋아졌다는 장점은 있어요. 제가 키보드를 측정하는 기계도 새로 들여서 한번 재봤거든요. 전작과 총 키 트래블은 1mm로 동일했고요. 입력 지점은 갤북 5는 0.8mm, 갤북 6는 0.7mm 가량으로 거의 비슷했는데 정작 키 반발력이 꽤 약해졌습니다. 키를 누르고 나서 뗄 때의 반발력이 적어요. 그래서 그런지 개인적으로는 갤북 5 쪽이 좀 더 치는 맛은 있긴 했어요.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요. 반면 10키가 빠지면서 트랙패드가 정중앙으로 온 건 장점이죠. 기존엔 그 약간 왼쪽으로 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트랙패드에 햅틱 피드백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트랙패드에 힘을 주면 진동? 클릭하는 느낌이 와요. 지금 클릭을 해보면 딸깍딸깍 소리가 나죠. 근데 이게 실제로 트랙패드가 내려가서 클릭이 되는 게 아닙니다. 터치패드 설정에서 이 촉각 신호를 한번 꺼보면 지금은 클릭은 되는데 아무런 소리도 안 나죠. 클릭감이 사라집니다. 물론 이 햅틱 피드백이 세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4단계로 되는 것 같은데 전 기본값이 제일 낮더라고요. 햅틱 피드백이 적용되면서 편해진 게 뭐냐, 기존 갤북 5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빙 보드 형태라고 하거든요. 얘는 물리적으로 트랙패드 판이 내려가서 클릭이 되는 구조예요. 근데 이 형태는 위쪽 부분은 클릭이 안 됩니다. 왜냐면 판이 안 내려가니까. 근데 이번 갤북 6는 터치패드 위쪽을 눌러도 클릭이 인식이 되죠. 이건 확실히 체감이 확 되는 부분이에요. 무게는 14형, 16형 모두 살짝 늘긴 했는데 30g 차이라서 체감될 만한 건 아니고요. 뭐 16형은 전반적으로 좀 더 경량화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와, 근데 이 키보드 바탕색을 검은색으로 깔아둬서 그런지 경쟁사의 그 노트북이 떠오르긴 하네요. 전작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냥 셰시 알루미늄 색상이 그대로 보이고 그 위에 키들이 올라가 있죠. 확실히 이것보다는 그 검은색으로 칠해둔 게 좀 더 이쁜 것 같긴 해요. 이게 더 낫긴 하죠, 확실히. 키보드에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긴 하거든요. 이놈의 코파일럿 키 때문에 한자 키가 한영 겸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자를 치려면 FN 한자 키를 눌러야지 한자창이 뜹니다. 물론 뭐 킬 일은 잘 없긴 하겠지만. 이외에는 키보드 방향키가 일반 키처럼 그 크기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 레이아웃상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히려 빠진 것도 있어요. 위가 갤북 6, 아래가 갤북 5인데 좌측은 HDMI, 썬더볼트-C 타입 2개 동일하잖아요. 근데 우측을 보시면 USB-A 포트와 3.5파이 잭까지는 동일한데 마이크로 SD 포트가 빠졌습니다. 사실 전 SD 포트를 거의 안 쓰긴 해가지고 상관없긴 한데 그 아쉽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외에는 쿨링 솔루션이 좀 바뀌었는데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스펙을 아직 말씀 안 드렸구나. CPU는 인텔 코어 울트라 X7 358H 4P코어, 82코어, 4LP2코어 구성이고요. 펜서 레이크 라인업 중에서 상당히 상위에 있는 CPU입니다. 그래서 내장 GPU도 인텔 아크 B390이라고 이름 붙여진 12X짜리로 내장 GPU도 성능이 좋은 모델이에요. 내장 GPU가 좋을 필요가 없다? 그럼 4X짜리 그냥 인텔 그래픽스 써진 거 사시면 되고요. 램은 32기가, SSD는 1TB가 탑재가 됐네요. 이번 인텔 펜서 레이크 CPU가 대박인데 전작 루나 레이크의 전성비와 에로 레이크의 절대 성능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거든요. 그 라인업 브리핑은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해드릴게요. 우선 전면을 딱 봤을 때 이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 둔거나 글래시하면서 AR 반사 방지가 들어가고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는 2880 x 1800, QHD보다 약간 크면서 16:10 비율이고요.
있죠. 그 해상도는 전작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HDR 최대 밝기가 500니트에서 1000니트로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엔 1000만원짜리 디스플레이 측정기로 찍어봤습니다. 우선 색역 sRGB 100%에 DCI-P3 100%, 뭐 색역은 전작부터 훌륭했죠. 색 정확도는 sRGB 프로파일 기준 평균 0.76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 이하를 전문가용으로 쳐주는데 훨씬 잘 나오죠. 프로 그래픽 작업용으로 쓰셔도 훌륭한 디스플레이예요. 밝기는 SDR 최대 밝기 500니트, 감마도 2.2 표준에 거의 일치하고요. 참고로 갤북 5 SDR 최대 밝기는 400니트였어요. 즉 100니트 오른 겁니다. 아니 아까는 밝기가 1000니트라면서 왜 500니트가 최대라고 하냐? HDR 최대 밝기가 올라간 겁니다. SDR, 그러니까 HDR이 아닌 컨텐츠에선 또 다른 거죠. 근데 HDR 밝기는 표시하는 게 조금 지멋대로예요. 그 최대 밝기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화면에서 뭐 2%만 켜져 있을 때, 10%만 켜져 있을 때, 25%만 켜져 있을 때, 다 켜져 있을 때 밝기가 다 다릅니다. 당연히 전체 영역보다는 작은 영역을 밝게 만드는 게 쉬우니까 뭐 1%, 2%가 켜졌을 때의 밝기를 뭐 우리는 HDR 몇 니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일종의 관행이에요. 이번 갤북 6 같은 경우에는 25% 사이즈까지는 스펙보다 살짝 더 밝은 1100니트가 찍혔고요. 이게 10분 이상 유지까지 됩니다. 100% 화이트로 다 채웠을 땐 610니트 정도 나오네요. 뭐 610니트도 밝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품질 매우 좋고, 이 정도면 HDR 컨텐츠도 꽤 즐길 수 있는 수준이에요. 특히 현미경으로 찍어보니까 서브 픽셀 배열도 바뀌었더라고요. 이번에 유기 재료랑 그 픽셀 설계가 함께 조정이 된 것 같아요. 터치도 여전히 됩니다. 전 터치 같은 거 마우스로 그 조그만 거 눌러야 될 때 귀찮아서 그냥 눌러서 꺼요. 그리고 전작부터 추가된 킬러 기능, 웹 서핑을 하다가 FNS 혹은 AI 셀렉트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스마트폰 그 서클도 서치하는 것처럼 검색하는 게 나오고요. 여기 이미지 영역 자체를 인식하기도 하고, 아님 요렇게 내가 원하는 걸 쑥 그리면 자동으로 요 이미지 검색을 해주고, 여기가 콜로라도 뭐 어딘가라고 합니다. 하나 아쉬운 건 이거 이미지 검색이 빙이에요. 그 구글 검색이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번에 이게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사진에서 AI 셀렉트를 이렇게 누르고 사람 쪽에 한번 대충 끄어보면 사람 근처에만 하이라이트 처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요걸 딱 누르면 이렇게 사람만 눕기를 따줍니다. 이 상태로 뭐 저장도 할 수 있고 복사를 해서 그림판 같은 데다가 붙여 넣을 수도 있고, 야 요거 아이디어 좋죠. 이외에도 복사가 안 되는 PDF 문서 같은 거 요렇게 대충 끄면 글자가 OCR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복사도 됩니다. 이런 기능들은 꽤 유용한 것 같아요. 노트북에 어떻게든 킬러 기능 만들려고 노력한 게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슬슬 성능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CPU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시네벤치 R23 1회 돌렸을 때 고성능에서 무려 19,000점이 나와요. 전작 에로레이크 울트라 7 265H와 유사하고요. 정말 그 에로레이크 동급 성능이죠. 시네벤치 R23 10분 지속 성능으로 와보면 일단 놀랐던 건 유전원 상태와 무전원 상태의 성능 차이가 거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배터리 상태에서도 CPU의 모든 성능을 제대로 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전작 루나레이크 최상위 모델과 비교해보면 사실 고성능 그리고 최적화 옵션에서는 먹는 전력 자체가 달라서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체급 자체가 펜서레이크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고, 전성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소음에서는 동일하게 25W, 조용함에서는 동일하게 15W를 먹거든요. 그런데 점수 차이가 펜서레이크가 훨씬 잘 나오죠. 적어도 10W 이상의 구간에선 펜서레이크가 전성비나 절대 성능이나 훨씬 좋아요. 자, GPU 쪽을 보면 타임스파이 최고 7000점 가량 나옵니다. 그리고 GPU도 마찬가지로 충전 중일 때나 아닐 때나 성능 차이가 거의 없네요. 이건 되게 좋구만. 그리고 이 12X짜리 내장 그래픽이 RTX 4050 45W짜리랑 동급이라고 인텔이 엄청 그랬거든요. 타임스파이 점수 기준 실제로 그 사이에 있긴 합니다. 물론 그 내장이라서 실게임에서는 뭐 조금 깎이긴 하겠지만 괄목할 만한 수준이고요. 루나레이크와 비교 시에도 마찬가지로 25W와 15W 구간이 1대1로 비교가 가능한데 내장 GPU도 확실히 전성비가 더 좋은 모습을 엿볼 수가 있죠. 전성비가 뭐냐? 전력 대비 성능 비율. 그러니까 전성비가 좋다는 건 같은 성능을 내는데 필요한 전력이 적다는 얘기예요. 배터리가 오래 간다
된다는 얘기죠. 왼쪽에 갤북 5, 오른쪽에 갤북 6거든요. 펜서레이크가 극 저부하에서는 또 루나보다 살짝 못하다길래 한번 비교를 지금 해봤는데 그 최대한 비싸게 프로그램까지 해서 세팅을 다 한 거예요. 지금 CPU 패키지 전력 기준으로 봤을 때 둘 다 1와트 대 초반을 왔다 갔다 합니다. 펜서레이크가 살짝 더 높게 나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완전 저부하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저부하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0W 이상에서는 확실히 전성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실제 게임 성능도 한번 보여드리면 모두 내장 그래픽입니다. FHD 해상도로 업스케일링 기술 없이 네이티브로 돌린 건데 배그가 낮은 옵션에서 하위 1% 프레임이 60 정도 나오고요. 스터터링은 좀 있긴 하네요. 롤도 한번 돌려봤는데 롤을 왜 하냐 하실 수도 있지만 롤이 은근히 내장에서 힘을 못 쓰는 게임이에요. 그래픽을 풀로 보통 안 쓰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도 매우 높은 옵션에서 하위 1% 프레임까지 180 넘게, 주사율이 120Hz니까 뭐 롤 정도는 게이밍 노트북처럼 쓸 수도 있겠네요. 오버워치 2는 되게 잘 됐는데 중간 옵션에서 평균 150프레임 가량을 보여줘요. 하위 1% 프레임도 100프레임 가량, 심지어 프레임 타임도 안정적이에요. 즉 스터터링, 자잘한 끊김 현상이 없다는 얘기고 오버워치는 되게 매끄럽게 됐습니다. 놀랄 정도로요. 그럼 욕심이 좀 생기죠. 배필 6 낮은 옵션으로 돌려봤는데 이 아무리 낮은 옵션이라 해도 60프레임 안팎이 찍히더라고요. FHD 네이티브에서 이 정도라고? 개인적으로는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한번 실제로 사펑을 켜서 보여드리면 우선 해상도 2880x1800 네이티브, 그러니까 지금 QHD보다 약간 큰 해상도고요. 그래픽 옵션으로 가보면 요즘은 그 프레임 뻥튀기 기술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업스케일링 기술, 거기다가 프레임 생성까지 한번 켜서 벤치마크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프레임이 지금 85프레임,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조건이 달리긴 했지만 내장 그래픽으로 90프레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역시 합판도 안 뜯을 수가 없겠죠. 아마 나사가 여기 그치, 고무 밑에 들어가 숨어 있고요. 걸쇠가 좀 빡빡하긴 한데 분해 난이도는 하 수준입니다. 일단 이렇게 펜 부분에 구멍을 뚫어 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긴 했지만 기판이 되게 깔끔해졌어요. 우선 상단에 베이퍼 챔버가 눈에 들어오죠. 요거 그 네임펜 바꿨습니다. 원래 이거 썼거든요. 여기 근데 일본 거 쓰지 말고 한국 거 쓰라 해가지고 한국 걸 바꿨어요. 요거 반대편을 보여드리면 요 정도 느낌. 갤북 프로에는 베이퍼 챔버가 최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작 대비 35% 효율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참고로 그 전작이 어떻게 돼 있었냐 하시면 요렇게 이제 히트 파이프 하나로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펜도 그 조금 바뀌었어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메모리는 교체 불가능한 LPDDR 메모리고요. 아마 요 근처에 박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SSD 슬롯은 여전히 M.2 두 개로 꽂을 수 있는 건 좋네요. 기본 장착된 SS는 PM9C1B, 요게 D램 쓰긴 한데 뭐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1기 7100, 쓰기 6700 정도. 배터리는 78.07W씩. 이게 단위가 왜 그런가 봤더니 요 배터리에 비밀이 또 숨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배터리셋 끝이 약간 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보통 여기 끝은 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라인이거든요. 근데 그 끝까지 모두 채우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전작을 보시면 그냥 배터리셀이 네모나니까 여기서 딱 끝나버리잖아요.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어떻게든 배터리를 더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런 거는 디테일이 확실히 눈에 보이죠. 그리고 또 보니까 스피커가 꽤 바뀌었네요. Hello, it's been a long, long time. Can't get you off my tired mind. Shadow, let the tape rewind and finally ease my anxious eyes. Hello, it's been a long, long time. Can't get you off my tired mind. Shadow, let the tape rewind and finally ease my anxious eyes. Hello, it's been a long, long time. Can't get you off my tired mind. Shadow, let the tape rewind and finally ease my anxious eyes.
앞으로도 약간 차이 나는 것 같긴 한데 울트라는 확실히 좋긴 하더라고요. 소프트웨어도 한번 보여드리면 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귀여운 갤럭시 스타일의 앱에다가 뭐 기기간 연결, 여러 이제 삼성 생태계 기능들인데 특히 올해 초부터 저장 공간 공유 요런 게 생겼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삼성 노트북이나 뭐 핸드폰, 태블릿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장 공간 공유 그리고 스마트폰이 이렇게 잡히는 걸 볼 수 있죠. 뭐 이외에도 디스플레이에 ICC 프로파일을 체격별로 제공을 해준다거나 배터리를 몇 %까지 충전을 할 건지 설정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PC 진단이라는 앱이 생겼거든요. 그 갤럭시 폰에도 이런 기능이 있는데 전체 진단 누르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각 부품들의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이렇게 삼성이 새로운 갤럭시 북 6 프로 노트북 살펴봤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일 텐데 지금 뭐 기준가라고 인터넷에 뭐 뜨고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얘네들 가격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펜서레이크 라인업이 여러 개잖아요. 그 내장 그래픽이 평타만 하는 4X짜리 GPU가 달린 제품이 중요한데 얘는 그 좀 더 쌀 거거든요. 이 4X짜리 출시가 좀 늦어진다 그런 첩보가 또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생각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쨌든 걔네들이 가격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뭐 잘 아시겠지만 램값, SSD값 매일같이 오른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게 좀 아쉽네요. 트랙패드나 뭐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 배터리 디테일까지 다 챙겼는데 아마 얼마에 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품 자체의 완성도는 되게 좋아요. 업그레이드가 만족스럽네요.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럼 다시 봅시다.